시작할게요. 첫 번째, 과학의 기본량에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할 거야, 용어.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미시세계라는 용어와 거시세계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아토초, 그죠? 아토초, 그 다음에 천문 단위,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더 많이 써. 규모라는 말보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50원씩 줘요. 고맙지 얘들아? 50원이 어딘지 딱 하면 50원 나와 이러면 막 줘. 그죠? 이 50원씩 주는 선생님의 스케일. 어느 날은 어떤 날은 선생님이 로또에 맞았어. 야, 로또 맞았어. 1억씩 줄게, 1억씩. 1억씩 줍니다. 이럴 경우에 어떨 때 우리는 선생님 스케일이 크다고 말합니까? 별로 좋은 예가 아니다, 그죠?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씁니다. 스케일이 크다. 스케일이 크다. 와, 그 선생님은 스케일이 커. 그분은 스케일이 커. 그럼 잘 안 쓰는 말일 수도 있겠다. 어른들은 많이 써요. 스케일이 크다. 손이 크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스케일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규모입니다. 규모가 커. 그 건물은 스케일이 커. 건물이 엄청 규모가 커 이 뜻이에요. 스케일이 작아. 스케일이 커. 규모를 의미합니다. 책에서 스케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스케일. 규모. 자, 규모는요. 첫 번째 시간 규모라는 게 있고 공간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케일이 커 그러면 일단 어떤 공간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적인 스케일도 있다는 거야. 1초 그럼 되게 작잖아. 작은 스케일인 거고 그 다음에 100만 년, 1억 년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스케일이 큰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규모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규모는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의 범위인데 시간의 규모라는 것도 있고요. 공간에 대한 규모도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왜 시간과 공간을 지금 배우냐면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있대. 근데 어디서 발생한, 언제, 어디서 발생한 태풍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고 언제 우리나라에 도착할 건지, 그지?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때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제주 지역과 남부지방에만 영향을 미치고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에 대한 것도 설명하는 거잖아.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우리가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 없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제 요 규모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작은 규모. 방금 태풍이라는 거는 좀 큰 규모가 되겠죠? 좀 큰 규모에 대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작은 규모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의 크기가 크니 작니? 엄청 작잖아. 공간적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0.1 나노미터라고 써 있어. 나노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가 않죠. 들어본 적은 있어. 그죠? 나노라는 표현, 나노 테크놀로지 또는 나노 기술 들어본 적 있는데 나노라는 표현이 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공간 범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 범위, 다른 말로 굉장히 작은 규모를 의미합니다. 작은 규모, 영어로는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작은 스케일을 가진 수소 원자인 거야. 굉장히 작은 스케일을 가진 수소 원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150 아토초가 걸린대요. 이거 AS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아토초라고 읽으시는 거야. 초면 초지, 아토초는 또 뭐야? 나노보다 더 낯선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오늘 배우는 거야. 저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공간적인 규모와 시간적인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규모의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 그때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말한다?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작은 스케일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적인 규모도 작고요. 시간적 규모도 작고 공간적 규모도 굉장히 작은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좀 큰 규모를 설명해 볼게요. 큰 규모.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인가요? 1년이죠. 1년. 1년은 아까 봤던 아토초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좀 큰 규모의 시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년을 1로 바꾸면요 365일인 거야. 그래서 1도 약간 큰 규모의 시간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이고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 1AU라고 부른다. AU. 1AU. IU 알아? 상관 전혀 없습니다. 알죠? AU라 불러주고요. 이 AU를 천문 단위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읽어줍니다. 1천문 단위. 다시 말해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돼? 1천문 단위라고 불러줍니다. 1천문 단위. 이걸 킬로미터나 미터로 고치면 굉장히 숫자가 크겠죠? 엄청 크니까 이걸 줄여갖고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이걸 1천문 단위라고 하자. 여기가 1천문 단위니까 이렇게 화성, 그 다음에 목성 궤도, 그리고 목성이 여기 있다고 친다면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는 몇 AU니라고 했을 때 한 3AU쯤 되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킬로미터나 미터로 표현하면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천문 단위라는 개념을 잡아가지고 큰 공간 규모를 이렇게 설정을 새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야. 간단하게. 너무 복잡해. 뒤에서 배우는 이따가 기본량이랑 유도량을 배울 텐데 기본량으로만 표현하면 너무 복잡해. 너무 숫자가 커. 왜? 기본량의 기본 단위가 미터. 거리에 대한 기본량이 미터를 쓰거든. 미터. 거리에 대한 기본량은 미터인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미터로 표현해봐. 이거 영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엄청 길어지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다 또는 불편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천문 단위라는 단위도 만들어내고 있다가 그래서 아토라는 표현, 나노라는 표현, 작은 규모들은 이런 접두어를 쓰고요. 그다음 큰 규모인 경우에는 메가, 메가커피처럼 메가, 헥타 이런 표현을 써서 큰 규모를 표현하는 접두어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해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차차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규모라는 개념이 시간 규모도 있고 공간 규모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미시와 거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시와 거시.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미시세계 또는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또는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쌤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뭐라는 거야? 몰랐는데 키워드는 딱 한 가지야. 키워드. 어떤 키워드? 체크할게요. 키워드는 감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거시세계고요. 관찰이 안 돼. 우리 감각기관으로 인식이 안 돼. 그러면 미시라고 정의합니다. 원자가 눈으로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미시세계야. 원자에 대한 부분들은 미시세계라고 말하는 미시세계. 지금 눈에 보이는 나무, 암석, 태양계, 은하, 우주가 거시세계라는 건 우리 알아요. 큰 규모니까, 그죠? 우리가 태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다는 건 태양계의 일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감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은하도 보고 있어요. 은하수를 우리가 밤에 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은하도 관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우주, 우리 밤마다 우주를 보잖아요. 그죠? 관찰이 가능한 거라서 이쪽이 다 거시세계야. 근데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가 미시세계니 거시세계니 라고 말하면요.
쌤이 지금 키워드를 알려줬으니까 거시세계라는 게 인식이 되잖아. 근데 이걸 안 배우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는 엄청 큰 건데 나무는 요만하잖아. 순간인가? 이런다. 그죠? 나무도 감각기관으로 인식이 가능하니까 무슨 세계 속에 넣어야 한다? 거시세계 영역에 넣어주어야 한다는 거야. 암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시세계 영역에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헷갈릴 만한 거 위주로 좀 설명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 다 봐요. 원자, 분자, 이온 본 적 있니? 본 적 없잖아. 그죠?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미시 영역이다. 미시 세계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미시의 영역이다.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키워드는 뭐다? 감각기관으로 관찰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미시와 거시라고 구분해주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미시와 거시도 이렇게 감각이라는 키워드로 감각이라는 키워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이제 접두어를 접두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3번의 내용이고요. 뒤에서 또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용어는 좀 어려운 용어들은 좀 미리 좀 쭉 소개를 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요 원자 미시세계에 속하겠죠. 여기 태양계 거시세계에 속하겠죠. 그죠? 자, 미시세계에 속해 있는 요 원자에서 원자의 크기는요. 공간 규모가 되게 작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시세계는 시간에 대한 규모가 매우 작을 거 아니야. 거시세계는 시간에 대한 규모가 매우 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나노초 이하, 체크, 나노초 이하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나 분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공간의 규모, 미시세계의 공간 규모는 나노미터 이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의 공간 규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나 천문 단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나노미터라는 표현과 나노초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미시세계는 굉장히 작으니까 더 작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접두어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정도로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키워드는 뭐다? 미시세계는 나노초 이하를 사용한다. 나노초. 아직 나노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이미지만 갖고 있는 굉장히 작은 거. 굉장히 작은 것들을 나노라고 불러주는구나. 그 나노까지 가야 미시세계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나노까지 가야. 나노보다 더 작은 게 아토야. 아까 봤던 아토초, 아토미터 이런 건 아토입니다. 아토. 더 작은 거. 뒤에서 소개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초나 분 항상 쓰는 것들이잖아. 몇 초, 몇 분 쓰는 것들 인식 가능한 것들이니까 이건 거시세계에서 사용하는 단위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터도 거시세계에서 사용하는 단위야. 그리고 천문 단위는 방금 배웠죠. AU 그래서 천문 단위도 방금 굉장히 커다란 규모를 우리가 설명할 때 AU라는 천문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미시세계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따로 있고 거시세계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따로 있구나라고 구분해주는 것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미시와 거시까지의 용어 정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번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해 볼 겁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어. 정확한 시간. 자,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지금 현재 완전 정말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냐? 체크만 할게요. 세슘 원자 시계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세슘 원자 시계. 저건 또 뭐야? 이 세슘 원자가 진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이렇게 나와있죠? 빛의 진동수.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그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중력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고 온도, 압력의 영향 전혀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진동수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00만 번 떨리는 게 1초야 라고 정한다면 얘가 진동수가 그 어떤 환경이 변해도 절대 이 진동수가 안 변하니까 1000만 번이 1초야 라고 정해놓으면 이건 시간이 변해 안 변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왜 하냐면은 다이소에서 시계 2개를 사요. 건전지를 넣어요. 시간 똑같이 맞춰. 그 다음에 하나는 인공위성에 태워서 쏴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 바퀴 하고 돌아와요. 1년 정도 여행하고 돌아왔다 칩시다. 그리고 나서 딱 착륙을 시킨 다음에 시계를 꺼내. 그래서 지구에 갖고 있던 시계랑 비교해요. 시간이 어떨까, 둘이? 달라요. 시간이 달라져 있어요. 이걸 이제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상대성 이론,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으로 배웁니다. 우주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지구의 중력으로부터도 멀어져. 다시 말해서 속력이 바뀌고 중력이 바뀌면 시간도 바뀝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환경이 바뀌면 중력이라던가 또는 속력이라던가 그런 어떤 물리적 환경이 바뀌면은 시간의 개념도 바뀌어 달라져. 누구는 시간이 빠르게 가고요. 누구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진짜야? 뻥 아니야?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누가 했죠 이거? 상대성 이론? 잘 알고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세슘 원자 시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그 중력이 바뀌더라도 그 속도가 바뀌더라도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를 쓰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중력이나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중력을 굳이 왜 써놨냐는 거야. 야, 시간하고 중력하고 뭔 상관이야. 그죠? 근데 여기 중력이라는 숫자를, 단어를 왜 써놨냐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상대성 이론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 그래서 그러더라. 상대성 이론이 다르게 적용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이 똑같은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세슘 원자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밀하게 시간을 현대 지금은 측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공간을 측정할 때도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측정 방법과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속도가, 자, 공간을 거리라고 한다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속력을 가진 녀석을 이용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속력을 가진 그 어떤 것을 이용한다면 거리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만 정밀하게 측정을 한다면. 이 시간도 정밀하게 얘를 갖다 측정하면은 얘도 정밀하고 얘는 안 변하니까 거리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게 이 속력이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다? 바로 빛입니다.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력은 같은 매질 안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같은 매질 안에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매질 안에서 빛을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면 아주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빛의 속력이, 예를 드는 거야. 빛의 속력이 10m/s라고 가정해보자. 절대 변하지 않아. 빛을 빵 쏩니다. 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어. 8초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거리가 얼마인 거야? 80m인 거죠. 맞죠? 80m인 거지? 근데 빛을 쏴서 튕겨서 돌아온 거리니까 왕복거리죠. 왕복거리가 80m니까 여기서 저기까지는 몇 미터인 거야? 40m인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야? 키워드는 빛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빛을 이용하는구나. 자, 공간적인 길이를 측정할 때는 빛을 이용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시간을 측정할 때는 세슘 원자를 이용하는구나.
세슘 원자가 물론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이긴 하지만 세슘 원자를 이용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 과학기술로 많이 가장 발전된 형태의 거리 측정 기술과 가장 발전된 형태의 시간 측정 기술을 먼저 설명했어. 근데 그걸 이 현대 과학기술이 없을 때 과거에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쌤 같은 경우가 키가 한 2m쯤 되거든요. 지금 끄덕거리는 사람들 3명밖에 없어.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이 교실의 높이를 내 키로 잴 거야. 쌤이 2m니까 쌤이 한 2명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더 되나요? 잠깐. 더 되는 것 같아? 두 명이면 되겠죠? 그럼 이 교실 높이 몇 미터인 거야? 4미터인 거야. 그죠? 더 될 것 같아요? 4미터인 거야. 이렇게 과거에 정밀하지 않은 측정 방법은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뼘이 한 15cm 정도 된다면 알아서 재는 거야. 하나,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10뼘, 15, 뭐 이렇게 재는 거야. 재서 한 4m쯤 되겠는데 이렇게 재는 거죠. 다음날, 야 어제 몇 미터였어? 4m쯤 되는데 다시 재봐. 오늘은 어제보다 힘을 더 줘. 어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몰라. 이게 자기 맘대로 한 뼘이 막 달라질 거 아니야. 힘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거리 측정을 되게 정밀하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 과거의 길이를 측정할 때는 신체 일부를 활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밀하지 못해요. 그죠? 신체 일부를 활용했다. 하지만 너무 정밀하지 못하니까 일정한 길이를 가진 막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체를 이용하거나 막대를 이용합니다. 또 눈금이 표시된 막대 또는 자를 이용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눈금이 표시된 자를 이용하죠. 눈금이 표시된 자. 잠깐 보여줄게요. cm잖아요. 60cm입니다. 이렇게 눈금이 표시된 자를 이용을 해요. 좀 더 정밀하게 시험할 수 있겠죠. 손 뼘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얘도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 여름에는 열팽창합니다. 에펠탑 길이가 여름과 겨울이 좀 다른 거 알아요? 열팽창이라는 개념 때문에 얘도 여름에는 좀 길어질 거 아니야. 겨울이 좀 짧아지고. 다시 말해서 여름에 측정한 교실 높이와 겨울에 측정한 교실의 높이가 다르게 측정될 거라는 겁니다. 왜? 이 자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그죠? 자의 길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정밀. 아까 우리가 현대 과학 기술로 측정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엄청 정밀한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발전, 더 정밀하게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나온 게 바로 요 빛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을까? 시간 측정. 우리 3번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저 힘냅시다. 2번 거의 끝나갑니다. 봐버렸어. 구강 구조를 다 봐버렸어. 자,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측정했냐? 잘 봐. 내가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야. 딱 식당 나갔어. 어휴, 해가 중천에 걸렸구만. 뭔 소리야? 해가 중천에 걸렸다는 건 몇 시란 뜻이야? 딱 가운데 떠 있으니까 12시쯤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막 뜨고 있어. 몇 시죠? 아침 6시쯤 되는 거야. 그죠? 해가 저쪽 서쪽 하늘로 지고 있네. 몇 시쯤 되죠? 저녁 6시. 다시 말해서 해가 어디 떠 있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대충. 그래서 때가 뜰 때 여기 있고 중천이 12시니까 가운데쯤 떠 있으면 한 9시쯤 된 거잖아. 이렇게 시간을 대충 측정했다 옛날에. 자, 이렇게 시간을 측정할 때 이용했던 게 뭐야? 지금 이용했던 게
태양이죠, 태양. 밤에는 뭐 갖다 시간 측정해? 또 달의 위치와 달의 모양을 가지고 시간과 날짜까지 측정을 합니다. 달이 동그란 모양이면 무슨 달이라 불러 우리가? 보름달이라 부르잖아. 동그란 모양이면 오늘이 무슨? 음력, 보름, 즉 음력 15일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보름달이 떴어. 보름달이 떠서 딱 가운데 걸렸어. 그러면은 오늘은 음력 15일이고 지금은 밤 12시구만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는 게 바로 달이었어. 태양은 너무 눈부셔서 태양의 높이나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력을 쓰지 않고 태음력, 달을 이용해서 날짜와 시간 개념을 만들었어. 그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썼던 무슨 력? 음력, 음력. 야, 너 음력 생일이 며칠이야? 음력과 양력인데 음력이 바로 뭘 기준으로 정한 날짜? 달을 기준으로 정한 날짜. 양력이 뭐야? 태양력의 약자입니다. 태양력의 약자가 양력이야. 양력 생일이 뭐야? 태양력 생일을 물어봐. 태양력 생일. 태양을 기준으로. 근데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더 정밀하대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을 지금 쓰는 거고 태양력으로 하는 걸 좀 더 일반화하고 있죠. 음력보다는. 어쨌거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다? 태양이나 달 같은 걸 이용했다. 다른 말로 체크할게요.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시간 옛날에 어떻게 시간 측정했어? 시계도 없었는데 바로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어 라고 말합니다.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어.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천문학적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이용했어 라고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천문학적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걸 이용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일정량의 물을 똘똘똘똘 계속 떨어뜨려. 일정량의 물을 떨어뜨려서 물이 흘러가면서 일정량의 물이 차면은 부표가 떠오르고 막 이런 걸 이용해서 물시계라는 것도 만듭니다. 물시계. 이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일정하게 뭔가 반복되게 만드는 게 물시계예요. 천문학적 현상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측정했었는데 구름이 꼈어. 태양이 안 보여. 달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좀 더 다른 대체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물시계 같은 걸 만드는 거야. 일정하게, 인공적으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물시계를 만들었던 거야. 자경루 같은 거죠. 물시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태양이 여기 떠 있을 때 몇 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누구죠? 장영실인가요? 장영실과 세종대왕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미안해. 화난 거 아니야? 바로 여기는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 장영실이 굉장히 애교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 만들고 암기법이야 그냥. 얘가 앙부일구예요. 앙부일구. 앙부일구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앙부일구. 자, 앙부일구는 이렇게 눈금이 있고요. 이렇게 눈금 침이 있고요. 침이 있고 태양이 딱 떴어. 그럼 그림자가 이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림자가 이쪽에 생기면은 그림자 위치가 여기 끝에 걸리죠. 그림자가 여기 걸려 있으면은 아침 6시인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9시쯤 되면 태양이 여기쯤 뜨겠죠? 그림자가 어디로 옮겨옵니까? 좀 안쪽으로 옮겨오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아침 6시, 여기는 9시. 그죠? 여기가 12시. 그죠? 여기 뜰 테니까. 그죠? 12시. 여기 넘어가면요. 오후죠. 그죠? 오후. 6시.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6시입니다. 이렇게. 이걸 세로선이라 세로선. 세로선이 의미하는 게 뭐다? 시간이야.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바로 이 세로선이 뭘 의미한다? 바로 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여름에 뜨는 태양의 높이하고 겨울에 뜨는 태양의 높이가 달라요. 절대 힌트 아니야. 여름에 뜨는 태양의 높이와 겨울에 뜨는 태양의 높이 중에 어디가 더 높아요?
절대 힌트가 아니야. 여름이 높아요. 태양이 높게 뜬다는 건 이게 지금 여름이라고 친다면 겨울에는 조금 같은 시간인데 조금 낮게 뜬다는 거 맞나요? 겨울에는 좀 더 낮게 뜬다는 거야. 맞죠? 같은 9시인데 좀 낮게 떠. 맞죠? 그럼 그림자가 어디 생기냐? 아까는 여기 맺혔잖아. 높으니까. 근데 낮아지면은 그림자가 약간 위에 맺히겠죠. 맞죠? 그림자 약간 위에 맺힐 거 아니야. 이렇게 직진이니까 이렇게 오니까 약간 위에 맺힐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이 바로 여름, 위로, 그리고 같은 시간인데 위로 올라올수록 겨울인 거야. 맞죠? 그림자가 위로 올라올수록 계속 겨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로선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여름과 겨울과 같은 절기. 우리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뭐라 그래? 월, 계절. 그죠? 몇 월인지, 현재 지금 몇 월 달인지. 옛날 말로는 절기. 지금 무슨 절기인지, 그죠? 이런 알려주는 거. 자, 가로선이 절기, 월을 알려주는 거고요. 세로선이 뭘 알려주는 거다? 바로 시간을 알려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앙부일구가 과거에 썼던 시간 측정 장치야 라고만 알려줄 수 있어, 학교에서. 하지만 자세하게 가로선의 의미와 세로선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설명했다. 뭐야? 시험 문제 무조건 됩니다. 이해돼요? 가로선과 세로선의 의미 안 물어볼 수 없겠잖아. 그죠? 하지만 우리 시계는 나왔나요? 우리 시계는 안 나와요. 그냥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측정했다라고만 써있어. 아마도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그거 갖고 왔죠? 읽어봐봐. 앙부일구 찾아봐봐.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좀 볼게요. 교과서에도 그냥 이렇게만 써있다면은 찾았어? 네. 어떻게 써있어? 이번 시대에는 어. 쌤이 소개해 주신 거 뭐야? 조선시대 여기 있어. 위에? 태양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 계절을 측정.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나타내는 방향에 따른 시간을 측정. 가로, 세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건 이건 그냥 그거네. 이거는 그냥 앙부일구를 이용하면 계절도 알 수 있고 시간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이네요. 그죠? 가로선, 세로선 여기까지는 안 했네요. 학교마다 설명 방식이 다르니까 학교 설명 어떻게 하시는지 잘 들어보려고요. 만약에 가로, 세로, 선까지 같이 막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이거는 무조건 100% 이거 낼 거란 뜻이야. 앙부일구 문제 선생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엄청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그럼?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자식에도 이제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이용해서 진자가 몇 번 움직였냐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썼다. 그래서 키워드는 천문학적 현상 플러스 일정하게 반복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키워드야.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장 마지막 현대의 측정 기술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측정, 뭔가를 측정할 때 쓰는 기술을 설명할 건데 대부분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전자현미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뭘 썼냐면은 광학현미경이라는 걸 썼어요. 체크,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이 그 맨날 우리가 실험실에서 봤던 그 현미경이야. 밑에서 불 켜고 관찰하고 배율 바꾸고 여기 봤던 게 광학현미경이야. 빛을 관찰하는 게 빛광자 써서 광학현미경입니다. 근데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더 작은 범위, 다시 말해서 미시세계의 영역까지 볼 수 있게,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거.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도구를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썼더니 우리가 그동안 감각기관으로 볼 수 없었던 미시세계 영역까지 볼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녀석이 바로 저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이 세 개 다 전자현미경이야. 전자현미경이고요. 원자나 분자 내부의 움직임도 보여주고요. 원자를 촬영해서 원자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자의 크기를 측정해주는 게 원자 힘 현미경이고요. 원자 내부, 분자 내부의 움직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내부니까 투과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투과. 안쪽을 투과해서 내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자현미경 자체는 그냥 높은 확대율, 엄청 확대할 수 있어서 나노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시 세계의 영역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나 나노까지 볼 수 있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나노부터가 미시 영역이라며. 그지? 근데 미시까지나 볼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쉬고 먼저 할게요. 그리고 우주망원경이란 녀석은 그냥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고, 우주를 관찰한다는 건 우리 배웠어. 우주를 관찰한다는 건 외부 은하도 관찰할 수 있어. 그죠? 외부 은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뭘 할 수 있죠? 외부 은하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도 관찰이 가능하지. 외부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하고요. 후퇴 속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허블 상수를 알 수 있어요. 까먹었어, 그죠? 자, 빼줄게. 중요한 건 이 후퇴 속도, 지속적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후퇴 속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허블 상수를 만약에 분석해낼 수 있다면 기억을 살려야 돼. 우주의 나이 또는 행성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천체를 관측하면 저 천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쟤 몇 살이네. 쟤 몇 년 됐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나이와 거리를 더 알 수 있다. 나이와 거리까지 알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뭐야? 우주망원경은 그냥 망원경으로 보는 거네. 보는 거에만 관점을 두고 있는데 그걸 분석하면 모두 알 수 있다. 거리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분석하면 나이까지 알 수 있다. 즉 시간적 개념까지도 얘가 알려준 녀석이야. 그래서 우주망원경은 그래서 시간의 개념도 알려주고 공간의 개념 둘 다 알려주는 도구로서 가치가 있는 녀석이 바로 우주망원경입니다. 마지막 아빠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길을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그죠? 100m 앞에서 우회전 알려주잖아요. 그죠?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녀석은 어떻게 우리 자동차가 여기 있는지 알려주냐는 거야. 그 내비게이션에는 뭐가 붙어있다? GPS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GPS 오른쪽에 영어 단어로 나와 있는데 글로벌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P, 포지션, 내가 어느 위치에 포지션하고 있는지 위치야.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시스템이 GPS 시스템입니다. 이 GPS를 가동시키려면 내가 정확히 어디 위치하는지를 알려주려면 인공위성이 최소 3개가 필요해요. 즉 아빠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인공위성 몇 대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최소 3대의 인공위성이 도와주는 거야.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야. 인공위성 3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야. 학교에서 혹시 또 인공위성 왜 3대가 필요한지를 또 자세히 설명했다.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인공위성 얘기하셨어요. 3대가 막 이렇게 이거 한 대, 2대, 3대 막 이렇게 막 그리더니 여기래 이런 거 막 이런 그림이 나왔다.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겠다고 지금 선전포고한 거야.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GP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내 위치도 확인하고요. 얼만큼 이동했는지 거리도 측정을 해서 어디서 이제 꺾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내비게이션에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대 측정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체크할 때 이것도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더 많은 범위를 경험한 거야. 과거에는 나노 단위, 다른 말로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미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지, 그지? 하지만 이 전자현미경 덕분에 뭘 경험하게 된 거야? 와, 원자가 이렇게 생겼어? 경험한 거야. 경험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경험의 영역이 넓어졌다.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주망원경을 썼더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걸 알아냈어. 공간적인 경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시간적인 경험도 과거에 가보지 않았는데 알아낸 거야. 그죠? 138억 년, 우주가 138억 년 되었다는 걸 누가 알려준 거야? 우주망원경이 알려준 거잖아. 시간적인 경험의 범위도 넓혀준 거다. 라고 이런 예들을 떠올려주면 될 것 같아. 예들을. 이런 예를 떠올려서 그러네. 원자를 볼 수 없었던 원자를 보게 해줬네. 그죠? 공간적인 경험을 넓혀줬네. 현대과학기술이.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 138억 년도 알려줬네. 현대과학기술이. 시간적인 경험 범위도 넓혀줬네.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리프레시 되는 효과도 있어서 또 정신이 말똥말똥이 지정하기 졸다가 또 호흡기하고 또 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수업을 하면 딱 집중이 또 잘 됩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한테 교실의 높이를 측정해달라 그래. 한 사람은 나야. 제가 측정해드릴게요. 2m, 4m네요.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한 사람은 인디언이야, 인디언이라서 이 팔의 길이, 손끝부터 팔끝까지 길이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1. 어씨 높아. 좀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쌤 뭐라 그래요? 쌤 이걸 척이라 할게. 한 척, 두 척입니다. 내가 대답한 거야. 교실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척이요 라고 말해. 두 척. 근데 인디아는 뭐라 그래? 이걸 8이라고 8 18이요. 10개의 8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두 척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18이라고 말해요. 그죠? 10개의 8 말해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지? 얼마라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각 나라마다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단위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어. 영국이 제일 심해. 영국. 여왕이야. 엘리자베스 여왕. 여왕이 사는 궁궐로부터 그 정원 끝까지를 1야드라고 정했어. 정원이 영어로 야드죠. 그래서 1야드. 그래서 영국 여왕 중심으로 1야드를 정한 거야. 자기네 나라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단위를 쓰자. 이런 단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혀 통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선 나라.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선 나라가 누구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야! 다 필요 없고 미터로 쓰자. 거리는 미터로 쓰자. 미터법을 제정하자. 첫 번째입니다. 미터법 제정. 연도는 필요 없어. 프랑스 그리고 미터법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 끄는 거야. 미터법을 쓰자. 야 거리는 미터를 쓰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거리도 중요하지만 물질의 질량도 단위가 통일이 너무 안 돼. 어디는 킬로그램 쓰고 어디는 파운드 쓰고 그죠? 거리 질량도 막 지네 마음대로 말하니까 야 질량까지 딱 두 개 정하자. 길이는 미터로 정하고요. 또 반에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하고 질량 딱 두 개만 정합니다. 미터법에 포함된 게 뭐다? 길이하고 질량만 딱 포함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자라고 약속을 하고 가는데 많은 나라가 동참을 했겠죠. 동참을 하다가 약간 좀 더 뭐랄까 확장시켰다. 또는 욕심이 생겼다. 어떻게 했다? 야, 두 개 말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은 어디는 초를 써, 어디는 아워를 써. 이렇게 시간도 달라. 또는 한나절 우리나라 한나절 뒤에 봐, 반식경 뒤에 봐. 이렇게 말해요. 식경은 뭐고 나절은 뭐지, 그죠? 다 달라.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야, 전류는 어떻게 할 거야? 온도는 어떻게 할 거야? 켈빈 쓸 거야? 섭씨 쓸 거야? 화씨 쓸 거야? 광도 어떻게 할 거야? 럭스 쓸 거야? 칸델라 쓸 거야? 이렇게 봐. 다 달랐어. 물질량, 뭘 쓸 거야? 몰이라는 게 뭘 쓸 거야? 무엇을 쓸 거야?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해서 아까 여기 2가지가 있었죠? 5가지를 추가합니다. 총 몇 개? 7개의 기본량을 확립한 게 뭐다? 국제미터법, 국제미터 협약.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미터법이 1등,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국제미터 협약. 이름이 국제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좀 더 확장되었다. 그리고 5가지가 좀 더 늘어났다. 이런 개념으로 패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가 늘어났다. 연도로는 1700년, 1800년쯤 되거든요. 1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국제 단위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7개는 똑같은데, 야, 이런 7개, 기본량 7개. 근데 왜 아직도 미터야? 미터는 길이만 말하는 거잖아. 이름이 좀 이상하다. 그걸 전체 단위니까 단위계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했던 게 1900년대. 이렇게 이름만 바꿨다 생각하면 돼요. 이름만 바꿨다. 단위체계를 좀 정비해서 이름을 좀 바꿨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순서. 미터법, 그 다음에 국제미터협약, 마지막에 국제단위계. 미터라는 용어 말고 단위라는 용어를 쓰자 라고 바꿨다. 요 기본량의 확립 과정에 대해서 요 순서를 좀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순서상에 나와 있는 7개의 기본량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7개의 기본량. 위로 이렇게. 7개의 기본량이 바로 이런 기본량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암기죠. 암기입니다. 7개의 기본량 뭘 사용하자? 무엇을 사용하자? 시간은 초를 쓰자. 시간은 세크, 초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를 사용하자.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하자. 이건 알고 있고요. 전류는 우리 옛날에 배웠어. 그죠? 몇 암페어, 암페어를 사용하자. 온도의 단위가 3개가 있어요. 섭씨온도, 화씨온도, 절대온도. 그 중에 어떤 게 기본량이다? 절대온도, 켈빈도입니다. 절대온도를 쓰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배웠던 우주 빅뱅 이런 거 배울 때 우주의 현재 온도가 몇 도야? 몇 켈빈이야? 3켈빈이요.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는 몇 켈빈이었어? 3000 켈빈이요. 켈빈으로 공부한 거야. 왜? 기본량으로 공부한 겁니다. 기본량으로. 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쉽게끔 섭씨 온도로 바꿔주긴 했지만 외울 때는 뭐로 외워야 한다 그랬어? 켈빈도로 암기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켈빈으로 암기한 이유가 바로 그게 기본량이기 때문입니다. 광도는 뭐냐면 얼마나 밝으냐. 밝은 정도를 광도라고. 광도. 럭스라는 단위도 있지만 실제 기본량은 뭐다? 이건 기억해야 돼. 칸델라가 빛의 밝기의 단위가 돼요. 기본량이 됩니다. 물질량은 이제 화학할 때 배우는데 1몰, 2몰,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냐, 몇 개 있냐를 1몰계 있다, 2몰계 있다 이렇게 몰이라는 개념으로 또 기본량을 정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2개는 처음 볼 거예요. 칸델라와 몰이 광도와 물질량, 물질의 양을 정할 때 물질량은 질량과 좀 다릅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물질량은 몰이다. 따로 기억해 주어야 돼. 이 말도 기억해야 됩니다. 국제 단위계. 국제 단위입니다.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라 해서 SI라고 표현을 해요.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국제 단위계 SI. 국제적으로 쓰는 단위계 7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국제 단위계라는 말을 씁니다. 국제 단위계는 기본량의 단위로 뭘 쓰냐? 이걸 7개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기본량의 단위 7개를 어디서 정했냐? 국제 단위계에서 정했다. 표준 단위 체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제 단위계. 용어적인 부분 하나 더 정리를 할게요. 자, 다 됐네요. 자, 이제 기본량에 대해서 배웠고요. 유도량이 뭔지 뺄 겁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할게요. 기본량 7개를 조합한 게 유도량이야.
봐봐. 우리 시간을 세크라고 쓰자. 길이를 미터라고 쓰자. 그러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잖아. 그치? 미터 퍼 세크. 바로 여기 미터 퍼 세크는 요 기본량과 요 기본량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단위죠. 다른 표현법으로 이 두 개의 기본량을 이용해서 유도해낸 단위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유도량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도량이다. 제곱미터, 가로 미터, 세로 미터를 곱해서 구한 거니까 제곱미터도 유도량이야. 미터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미터와 미터를 곱한 거니까 유도량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곱하면 부피죠.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미터도 유도량입니다. 유도량.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몰 퍼 제곱미터 이런 거 다 뭔가 조합되어 있으면 유도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조합되어 있으면. 특히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밀도인데 밀도 공식이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이거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잖아. 그래서 킬로그램 세제곱미터를 딱 보는 순간 이 공식이 떠올라야 되고 밀도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밀도의 단위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거만 보고 밀도네요 라고 판단하는 거야. 몰은 아마도 안 낼 것 같아요. 이거 고2 때 나오거든요. 몰 파트. 그래서 농도에 대한 개념은 아마 좀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너네 밀도 공식 알지? 하면서 밀도에 대한 건 이렇게 거꾸로 이게 뭔지 알아? 밀도요 라는 답을 원하는 거야. 밀도라는 말을 너네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들을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도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위를 나누거나 곱해서 만들었죠? 나누거나 곱해서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을 유도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 유도량은 이런 걸 유도량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고 다음 장에 보면 유도량들이 나옵니다. 쭉 유도량들이 쭉 나오고 뭐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나누거나 곱해서 유도량을 만드는데 방금 이 밀도를 많이 물어볼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도 물리랑 연결된 거라 힘을 물어볼까 싶은데 잠깐 볼게요. 혹시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선생님의 질량은 60kg쯤 됐었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6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의 몸무게는 얼마였다? 588N이 선생님의 몸무게였습니다. 질량을 무게로 보실 때 뭘 곱한다? 9.8이라고 하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곱해요. 9.8. 중요한 건 9.8이 9.8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야.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게 뭐다? 무게. 다른 말로 힘입니다. 무게는 뭐야? 내가 체중계를 누르는 힘이잖아. 바닥을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무게를 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구하는 단위가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게 힘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요 단위를 딱 보고 이거 복잡해 이게 아니라 힘이네 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겠다는 거지. 이거 힘이네요. 힘의 단위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힘의 단위 뉴턴 아니야? 뉴턴도 있는데 이것도 있다고. 뉴턴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같은 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턴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같은 말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유도량 되게 복잡하죠. 유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 밀도 공식, 힘을 구하는 공식, 압력을 구하는 공식 지금 필기를 했죠. 그걸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내용 끝났습니다. 마지막 내용만 정리하면 이제 다 정리 끝나네요. 마지막 내용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접두어들, 접두기호, 접두어 기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량이라는 게 있어. 기본량. 시간에 대한 기본량은 세크를 쓰고요. 거리에 대한 기본량은 미터를 쓴다며. 그치? 세상에 이것만 존재한다면, 이 기본량만 존재한다면 되게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될 거라는 겁니다. 불편한 상황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태양부터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라. 근데 우리는 미터라는 기본량만 쓸 거야.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3, 0, 0, 0, 0, 0, 0, 0, 0, 미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야, 이러지 말고, 이거를 3이라, 이거 전체를 그냥 1AU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접두기호라는 거죠. 접두기호. 자, 이건 접두기호라는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거지만 접두기호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로 100만 미터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100만 미터야. 좀 숫자가 길죠? 100만 미터를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야? 1메가미터라고 표현하자는 겁니다. 1메가미터라고 표현하자. 메가. 그래서 메가라는 표현이 커피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100만을 표현하는 단위 접두어라는 거. 메가. 체크할게요.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합니다. 메가는 10의 6승. 자, 6개 동그라미를 메가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9개의 동그라미는요. 9개의 동그라미는 기가미터로 바꿉니다. 1기가미터 이렇게 바꿔. 기가. 자, 앞에 있는 요 메가, 기가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제 이만큼 크구나. 10의 6승이구나. 10의 9승이구나. 이렇게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헥토는 100을 헥토로 표현해요. 100을 헥토. 10의 2승. 그죠? 100. 그리고 1000m 이것도 귀찮아서 1km라고 쓰잖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썼던 접두어였던 거야. 접두어. 기본량 미터만 가지고 쓰면은 불편하니까 킬로 써서 좀 줄이자는 거죠.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키워드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접두어를 쓰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가볼게. 반대로 가서 정말 조그만 원자, 눈에 보이시지 않는 원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이 원자의 크기를 쟀더니 9개, 만, 억, 10억이죠. 그죠? 만, 억, 10억이죠. 공은 몇 개야? 9개죠. 10억 분의 1미터야. 원자의 크기가 10억 분의 1미터야. 겁나 복잡하다.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해? 미터만 쓰면 복잡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1나노미터라고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나노미터를 우리 지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1나노미터라고 하자라고 정의한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그 유명한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보이나요? 마이크로미터. 역시 마이크로미터. 이거 많이 봤던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100만 분의 1미터를 뭐라고 표현한다? 1마이크로미터라고 표현하자는 거지. 이렇게 접두어를 써서 작은 단위도 표현을 하고 큰 단위도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접두어들을 쓴다. 얘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아토초라는 게 있죠. 아토라는 건 더 앞에 있어요. 소개도 안 하고 있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나 킬로미터는 많이 들어봤던 것들인데 오늘 처음 듣는 것들 위주로만 조금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지금 몇 시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9시 40분입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때 물어볼 때 질문을 잘해야 돼. 과학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각이 몇 시야? 라고 물어봐야 돼. 시각은 그래서 시각은 키워드가 뭐냐면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각이 현재 몇 시야? 순간. 지금 이 순간. 시간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사이간자야. 야, 우리가 수업 몇 시간 해? 2시간 하잖아. 이렇게 시간이라는 건 이 시간과 시간 간의 그 순간과 순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간격. 시간 간격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키워드에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지금 시각이 몇 시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한 거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잘못된 표현이야. 시간이 몇 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이상해야 돼. 이제부터 이상해야 돼.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썼지만 시간이 몇 시냐고요? 시간이 몇 시냐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하나의 순간부터 어떤 또 다른 순간까지의 길이를 시간적 길이를 시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업 시간이 몇 시야? 몇 시간이야?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 또는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몇 시간쯤 걸려?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할 때 시간을 쓰는 거지 시각이라는 용어를 시간이란 말을 시각을 물어볼 때 시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수업 몇 시각 해?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또 수업을 몇 시각 해? 이런 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했다면 이제 GPS를 배울 때 이런 말이 나와요. GPS에서 시각 동기화라는 거를 한다라고 배웁니다. 아까 거기도 시각을 얘기하고 시각 땡땡땡 나와 있었는데 그 시각이 요 시각이야. 시각 동기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GPS가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니까 시각을 동기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써 있으면은 우리가 보는 거라고 잘못 착각을 해요. 봐봐, 아까 말했죠? 우리 내비게이션, 이 GPS를 가동시키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인공위성 몇 마리? 3마리가 필요하다며. 인공위성은 어디 떠 있어요? 위에. 저 위에 떠 있죠? 저 위에 떠 있으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중력이 약해요. 다시 말해서 인공위성은 중력이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가요. 인공위성 안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갑니다. 그 다르게 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인공위성이 자기가 측정한 시각으로 이 정보를 그대로 지구로 쏘면요.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그거를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그 편차를 없앤 다음에 나한테 정보를 줘야 돼. 그걸 시각 동기화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요 시각이 오다, 요 시각을 의미해요. 요 시각. 시각 동기화. 그러니까 아마 물리를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면 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막 엄청 이거 확장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때 그런 말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특징, 선생님의 어떤 성향, 선생님의 전공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한없이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는 이 정도로만 배우자 짧게 끊기도 하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들,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줬으니까 학교 수업 잘 들어서 어디를 강조하시는지 잘 체크해서 체크를 잘 안 하면 시험 기간 때 되게 힘들어져. 시험 기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근데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들을 내가 잘 체크해 놨다면 거기 위주로만 딱딱딱 골라서 이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이거 추리다 보면은 이미 20문제가 넘어갔어. 나머지 3문제 정도만 잘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좀 시험 공부를 간략하게 정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있지요. 내용은 좀 어렵지 않았고 다음 시간도 기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깐 볼게요. 오늘 숙제는 실력업 17쪽까지 문제를 풀고 채점도 합니다. 채점도 하고